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법 같이 공부할 세무사 양소희입니다. 네, 오늘은 2022년 세무직 공무원 합격을 위해서 우리 세법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적인 이 강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여러분들 이 세법이라고 딱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먼저 드시나요? 세법 완전 재밌겠다. 완전 내 적성에 딱 맞는다. 라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죠. 네, 맞아요.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세법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시냐면요. 세법은 어렵다. 라고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죠. 자, 그리고 세법 너무 낯설다. 라는 얘기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법은 양이 너무 많다. 라는 얘기를 하시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사실인 건지 아니면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의 선입견에 불과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세법은 어렵다. 맞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네, 세법 왜 어려울까요? 먼저 우리 수험생 분들이 이 세법을 전공하신 분이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대부분이 비전공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공을 당연히 하지 않으셨으니까 처음 접하는 것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만약에 전공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학교에서 배우는 이 세법과 우리 수업 목적상으로 시험을 합격하기 위해서 배우는 세법은 전혀 별개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공자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업 목적상에서는 비전공자 여러분들과 거의 무차별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업 목적을 위한 공부는 따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전공자이든 또는 비전공자이든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이 어렵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전공을 했던 아니면 아예 베이스가 없는 세법 초보자이던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또 가장 큰 부분이 뭐냐면 이 용어에 대해서 이 세법 용어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 영어 공부할 때도 일단 단어 공부부터 하시잖아요. 이 세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법 조문을 보고서 그 법 조문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법 조문에 있는 단어를 우리가 모른다면 당연히 그 법 조문이 의미하는 내용도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용어 자체가 낯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용어 정리를 한번 쫙 하는 걸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어 정리 특강을 하면서 이 용어에 대해서 한번 쫙 보고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어 나가면서 이 법조문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세법 어려운 것은 이 전공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다 동일한 조건이고 용어 정리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세법은 낯설다라는 얘기죠. 네, 낯설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죠. 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세법 자체가 그 법조문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그대로 법조문이 우리 시험에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딱 보면은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면 법조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나라 한글로 써 있는데 그것을 막 해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법은 법조문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낯설게 느껴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요. 이 법조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그 법조문을 뭐 어렵게 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복잡한 계산 문제가 나온다든지 그러진 않습니다. 즉, 법조문 자체가 어렵고 세법은 또 매년 개정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렵게 응용할 필요가 없고, 출제위원회 입장에서는. 그리고 계산 문제도 사실 뭐 한 문제 나올까 말까?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99%가 법 조문을 골라내는 능력, 즉 그 지문을 딱 보고서 요거 조금 어색한 문장인데? 라는 정도, 즉 어색한 것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 정도만 있으면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즉, 이 세법이 낯설고 어려운 것은 그 법조문 자체가 복잡할 뿐 우리 시험 목적상 그 법조문이 어렵게 응용이 되거나 계산 문제가 복잡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골라낼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세법은 충분히 고득점 할 수가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들은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해 나갈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법은 양이 많다. 세법 양이 많습니다. 네, 맞아요. 이 세법은 굉장히 방대해요. 네, 방대한 건 맞아요. 그건 인정하지만 우리 이 세법에 뭐 박사가 될 것이다. 그건 아니죠. 우리 목적은 뭐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거. 이 세법이라는 과목에서 고득점 하는 것. 요거잖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기출문제 보셨나요? 기출문제를 보면 아실 거예요. 나오는 포인트들이 다 정해져 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겹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시험에 나오는 거, 자주 나오는 거, 항상 유형으로 정해져 있는 그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공부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양이 많은 세법을 조금 더 가볍고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시험 목적이기 때문에 이 세법을 모두 다 알겠다라기보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 항상 정해져 있는 유형들, 중요한 것들이 항상 겹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는 컴팩트하게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양이 많은 세법에 대해서 조금 수월하게 우리 공부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세법 어렵고 낯설고 양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022년 공무원 시험 여러분들도 아시죠? 많이 개편이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다? 우리 필수 과목이 국어, 영어, 한국사 뿐만 아니고 드디어 이 세법과 회계학도 이 필수 과목으로 정해졌다, 변경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진작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왜냐면요, 우리 이 시험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하면 결국엔 무슨 일 하실 거예요? 세법 공무원 하실 거잖아요. 세법 공무원이 하는 역할이 뭐예요? 우리 납세자들이 신고한 그 부분을 가지고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그 신고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역할을 하실 이 세무공무원, 미래의 세무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이 세법과 회계학을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시험 보실 때 기피를 하셨다는 거죠. 선택 과목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실무로 들어가셨을 때 굉장히 실무에서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어, 영어, 한국사보다 우리 실무에 나갔을 때는 세법, 회계학이 비교할 수 없게 가장 실무와 직결되는, 특히나 세법을 아시는 게 이제 우리 실무 능력과 바로 직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뭐 1, 2년 하시려고 공부하시는 거 아니죠. 10년, 20년 이상 우리 세무 전문인으로서 이 공무직 생활을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멀리 봤을 때 우리 세법에 대한 그 비중, 즉 전문성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신 만큼 앞으로 보람도 있으실 거다. 물론 시험에서도
세법을 열심히 하셨을 때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국어, 영어, 한국사, 세법, 회계학 이제는 동일한 배점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이 세법을 조금 더 우리 전략 과목으로 해서 다른 과목이 좀 점수가 적게 나오더라도 세법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유리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어, 영어, 한국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뭐 80점에서 90점 간다. 90점에서 100점 간다. 요렇게 그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가기에는 이 국어, 영어, 한국사가 굉장히 쉽지 않다. 즉 누구나 다 일정 수준을 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과목이라면 이 세법과 회계학은 특히나 세법은요. 여러분들 내가 공부한 만큼 내가 이 조문을 봤으면 그 조문이 그대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세법에 투자를 했느냐에 따라서 정직하게 결과로 나오는 과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도 뭐 국어, 영어 뭐 그런 것들,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은 사실 점수를 아주 고득점하기에 조금 어렵지만 뭐 암기 과목 같은 것은 내가 한 만큼 그만큼 점수로 나오기 때문에 그 암기 과목은 굉장히 공부하기 수월했잖아요. 그쵸?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세법도 이제 그런 역할로서 우리한테 조금 유리하게 결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효자 과목으로 만들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험생이다라고 했을 때 내가 수험생이라면 이 세법에 고득점을 하는 전략으로 이 수험 계획을 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 세법은 정직하게 점수가 나오는 과목이기 때문에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기 굉장히 좋다라는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공부 전략. 우리 세법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친해지자. 세법. 우리 세법 낯설다라고 했잖아요.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기 때문에 용어가 어려워서 낯선 것은 맞아요. 낯설면은 친해지면 되죠. 친해지면 됩니다. 어떻게 친해질까요? 우리 세법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이 휘발성이 강합니다. 휘발성이 강해요. 분명히 어제 봤는데 오늘 보면 새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부분을 완전히 다 이해할 때까지 안 넘어갈 거예요. 안 넘어가고 그거 이해할 때까지 붙잡고 있겠다라고 하는 이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약간 세법 공부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뭐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처음 볼 때는 낯설고 어렵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회독수를 늘려가면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다르고 세 번 볼 때 다른 게 바로 세법이다. 즉 내가 천천히 이걸 다 다지면서 가는 것보다는 가볍게 한 번 돌리고 또 한 번 돌리고 이런 식으로 회독수를 늘리는 게 우리 세법 공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법 공부 잘하기 위한 방법 첫 번째보다 회독수를 가볍게 많이 늘려라. 그래서 우리 친구랑 친해질 때도 한 번 보고서도 나랑 베프하자라고 할 수 없잖아요. 한 번 볼 때 다르고 두 번 볼 때 더 친해지고 이렇게 되듯이 우리 세법도 친해지기 위해서는 회독수를 늘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쉬운 것부터. 우리 세법 어렵다고 했잖아요. 왜 어렵다? 조문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쉬운 것부터 하시면 돼요. 우리 예를 들어서 법인세 같은 거 여러분들 접하실 일 있나요? 아예 없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뭐 내가 법인세 세무조정 이런 거 내가 일상생활에서 아예 접할 일이 없는데 당연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여러분들 매일매일 내고 계시잖아요.
밥 먹을 때도 부가세 내셨고요. 커피 마실 때도 내셨고요. 내가 비록 인지는 하지 못했지 매일매일 내 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부가가치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내가 소득이 있던 분들은 뭐 아르바이트라든지 직장생활 하셨다든지 그러면 이제 소득세 이런 부분도 조금씩 좀 친숙하시겠죠. 우리 쉬운 것부터 하자라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법인세 하면 세법 아마 좀 많이 좀 정이 안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그런 세목부터 부가세부터 소득세부터 이렇게 쉬운 것부터 점점 친해질 그런 전략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쉬운 것부터 우리 공부를 해 나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핵심만 컴팩트하게 공부를 할 것이다. 자, 당연히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들, 중요한 것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핵심만 컴팩트하게 공부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 그럼 할 수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교재. 열심히 제가 교재 만들었거든요. 교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시중에 있는 기본서보다 조금 더 가볍게 뭐 예를 들어서 시중에 있는 게 뭐 400페이지다 그러면 300페이지 정도? 그런 식으로 분량을 조금 줄였어요. 물론 뭐 누락되거나 뭐 빠져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하되 너무나 지역적이거나 너무나 세부적이거나 그런 내용들은 다 지양을 했다. 다 잘라냈고요.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그런 부분들만 컴팩트하게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교재를 통해서 조금 가볍게 공부를 해 나갈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강의 차수가 너무 많으면 여러분들 그 강의 듣다가 다 끝나요. 강의 듣다 다 끝나고 강의를 듣는 것도 너무 부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필요한 강의를 듣지 않게 정말 필요한 강의만 이 강의 차수를 너무 많지 않게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다른 강의가 뭐 30강이다 그러면 한 25강 정도로 그 정도 비율로 좀 강의 차수를 컴팩트하게 좀 압축적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앞으로 강의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첫 번째, 당연히 우리 강의했을 때 첫 번째는 여러분들 그 법조문을 보게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에 법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그 법조문 딱 보시잖아요. 절대 내 마음속에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 뭐야? 뭔 말이야? 우리나라 말인가? 분명히 이러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뜻하는 바가 뭔지, 뭐 어떤 취지로 이런 법이 나오는 건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그런 것들을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아무리 세법이 뭐 외우는 그런 뭐 성향이 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돼야지 외우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첫 번째인데 법조문만 봐서는 절대 와닿지 않는다. 그래서 그 법조문을 와닿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리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법조문을 좀 와닿을 수 있도록 쉽게 풀어가면서 그렇게 이해 위주로 먼저 이제 이론부터 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론과 연계되는 기출문제를 그때그때 풀어내 가면서 이 부분이 중요한 거구나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론과 문제풀이를 병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우리 어쨌든 이 시험은 문제를 풀어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공부할 때 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은 정말
말하면 입 아파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문제를 푸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부분이 중요했고 이 부분이 포인트고 이런 유형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고요. 그 하나의 개념을 봤으면 거기에 연계되는 문제를 그때그때 체크해 나갈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론과 문제풀이가 병행이 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았으면 다시 이론으로 가서 요약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강의를 했을 때 이론, 그 다음 문제풀이, 다시 한번 요약 정리, 이런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세부적인 커리큘럼 같이 볼까요? 자, 먼저 기본 강의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심화, 그리고 기출풀이를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이렇게 4단계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하나의 커리큘럼당 2개월 정도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총 8개월이겠죠. 8개월 요 커리큘럼만 잘 오셔도 우리 세무직 공무원 합격하는데 지장이 없게 충분히 합격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고요. 기본 강의에서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3가지 세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국세기본법, 그리고 국세징수법,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이렇게 3가지 세목을 보고요. 심화 과정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 이렇게 볼 것입니다. 즉 어떤 세목인지에 따라서 기본과 심화로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은 뭐다? 우리 기본 강의에 있는 요 세목들은요, 여러분들이 뭐 별도의 세법 회계 기본 지식이 없다라고 해도 충분히 잘 해나가실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이 세법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이 심화 과정에 있는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는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회계 공부하실 거죠. 그렇죠? 회계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제서야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세목들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심화 과정 전 단계까지 회계 공부를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요때 당시, 요때 시점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상증세를 나가도 여러분들이 잘 흡수를 하실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그 기준으로 기본과 심화를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기출문제 강의가 있죠. 기출문제 강의는 이제 개정세법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점적으로 이때가 이제 연초가 될 거예요. 1월 정도 될 건데 그때 이제 우리 세법 개정이 되거든요. 이 세법이라는 게 매년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긴 하지만 당연히 그 개정사항을 전부 반영한 이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 기본과 심화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해나가면서 기출문제까지 같이 병행을 할 것이지만 당연히 이때까지는 비율로 따져봤을 때 이 문제풀이는 한 30%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이론 위주로 많이 공부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출에서는 그 반대로 이 기출 문제 풀이가 70% 정도, 그 다음에 그 기출과 관련된 이 기본 이론 내용들, 그거를 이제 다시 이제 들어가가지고 30% 정리하는 그런 비율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정 반영된 기출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기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유형이 되는구나라는 유형을 분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 문제 보시면 항상 나오는 유형들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특이한 유형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거 그냥 틀려도 대세에는 지장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나는 남들 맞추는 거 다 맞추면 합격하는 것이지 남들 못 맞추는 전혀 새로운 유형 그거 붙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 놓쳐서 그렇게 해서 좀 말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유형이 정해져 있고 그 유형 빈출되는 유형 위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의고사 보는 요 커리큘럼인데요. 사실은 이 기본, 심화, 기출 여기까지만 해도 시험 보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전혀 지장 없는데요. 이 모의고사를 또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실전 연습이죠. 어쨌든 우리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해야지만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이때 뭐 이론 열심히 하고 기출문제 열심히 풀었어도 그것을 시간 배분을 통해서 실전 연습이 되지 않는다면 이 시험이라는 게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하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뭐 문제 자체는요, 이 기출 문제를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모의고사 문제를 뭐 잘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출 문제를 따라갈 수는 없다. 그래서 기출 문제가 훨씬 더 여러분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푸시고요. 이 모의고사에서는 이 문제 맞고 틀리고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의고사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맞고 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간 배분을 통해서 우리 특히 세법은 10분이나 15분 안에 마킹까지 다 하셔야 되거든요. 특히나 우리 공무원 시험은 다른 과목들과 다 한꺼번에 하나의 그 시간에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다른 과목과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과목부터 먼저 풀 것인지 어떤 과목에는 어느 정도 시간을 배분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서 굉장히 이 당락을 좌우하는 그런 관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연습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성적 안 나왔다고 울고 뭐 잘 나왔다고 뭐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다. 저도 공부할 때 이 모의고사 점수 얼마나 의미 없는지 너무나 이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요. 이때는 여러분들이 우리 실전 연습하는 것만 그것만 이제 열심히 집중을 하시고 문제 자체는 우리 기출 문제를 열심히 분석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이라는 부분이에요. 소통.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 들으시거나 또는 수업 시간에 열심히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그때 당시는 아 그렇구나 이해가 너무 잘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공부할 때 선생님 얘기할 때는 너무너무 이해가 잘 되고 아 그렇구나 잘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딱 강의 끝나고 책상에 나 혼자 앉아가지고 딱 책을 펴면요. 이거 진짜 내가 공부한 게 맞나? 이거 내가 봤던 거 맞나? 라고 분명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특히 세법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그때부터 내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진짜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이제 그때그때 물어볼 사람이 필요한데 또 그러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카카오톡으로 그때그때 질문을 하실 수 있게 사진으로 찍어서 그때그때 보내주실 수 있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면 공부하실 때 조금 많이 편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그때그때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을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그런 질문 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뭐 상담하실 게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아, 내가 이러한 상황인데 앞으로 수험 계획을 이런 식으로 짜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수험 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상담하실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세무사 양소희라고 하면 그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친구 추가를 하셔가지고 그때그때 편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사실 뭐 여러 가지 강의 준비하고 책 쓰고 하느라고 활성화되진 않았는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뭐 라이브라든지 또는 뭐 녹화라든지 해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하신 내용에 따라서 또 이 채널도 활용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유튜브 채널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렇게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이나마 이 각박한 수험 생활에서 조금이나마 좀 행복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로 꼭 저에게 소식을 전달해 주시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분들 분명히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우리 열심히 한번 달려볼게요. 네, 달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공부 쉽게 재밌게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면 수업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